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국가가 이제 생기고 이제 크게 세 개 국가로 이제 나눠지는 삼국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농장. 삼국시대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이제 그 삼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야까지 이제 있었던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고대 국가에 대해서 네,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이제 유의사항은 제가 이제 한국어 전공자가 아니기에 이제 제가 공부했던 방식 그리고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설명드리니까 역사적 사실하고는 다소 거리가 먼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역사 자체가 사료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달라질 여지가 항상 있고 저는 이제 2017년에 8월에 이제 한국어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했으며 당시에 이제 두 문제 틀렸었어요. 95점으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고급이었습니다. 고급. 네, 고급이었고 그러면은 이제 간략하게 저번이랑 똑같은 얘기였고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는 먼저 국내선 시기에 일단 고구려는 당연히 주몽이 이제 세웠죠. 이제 주몽이 이제 처음에 고구려를 이제 세웠을 때 주몽도 그게 있죠, 설화가. 근데 주몽의 이제 설화는 나중에 이제 고려 시대 때 역사서에 대해서 조금 그런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태조왕의 그런 설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고구려는 국내선 시기 때 왕권 강화를 위해 계류부고씨 성의 왕이 세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왕권을 한정 지은 거죠. 자기네 이제 일족으로 조금 한정을 지어서 이제 왕권을 그렇게 강화를 시켰고 이제 주몽 때부터 옥저 정복을 한 거예요. 이제 만주 지방으로 세력을 확대했고 옥저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조왕의 업적은 한 요정도? 태조왕은 사실 오히려 고려시대 역사서에서 좀 더 많이 나오고 업적은 한 요정도? 그냥 계류부고씨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고국천왕은 이제 왕권 강화 그리고 이제 부자상속제를 마련했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결국에는 그 일가족에게만 조금 한정시킴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못 넘보게끔 강화를 한 겁니다. 그렇게. 네, 왕권 강화는 사실 이거 중요해요. 어느 나라 공통인데 왕권 강화를 할 때는 법을 만들고 부자상속제로 왕권을 강화합니다. 보통 딱 요런 패턴이에요. 왕권 강화는 부자상속제 그리고 법을 만들거나 그런 식이죠. 이제 을파소를 극상으로 기용하고 이 을파소의 권유 진대법 이거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생각보다. 이제 진대법을 마련한 이제 진대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춘궁기의 곡식을 빌리고 추수기 갚도록 하는 제도인데 즉 이게 백성들에게 너네가 지금 곡식이 한참 없을 때니까 춘궁기면 보통 보릿고개 시기거든요. 5, 6월 보통 이 시기에 너네가 곡식이 없으니까 나라가 빌려주겠다. 대신에 너네가 추수를 해서 곡식이 생기면 갚아라 하는 제도입니다. 진대법이 옛날에는 꽤 좋은 제도였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는 당시에 굉장히 좀 백성들에게 유용했던 제도였고 그래서 이 진대법 하면은 고국천왕 바로 나와주셔야 돼요. 요런 제도입니다. 진대법은. 그래서 을파소를 국상으로 기용했고 진대법 요거는 고국천왕 포인트 그리고 왕권 강화로 부자상속제 얘네를 좀 강조하겠습니다. 미천왕은 낙랑군 추출하고 영토를 확장. 네. 그리고 고국원왕. 이제 고국원왕은 4세기예요. 딱 얘가 이제 좀 운이 없었던 게 4세기면은 백제가 이제 굉장히 강했던 시기죠. 이게 저는 이제 백제의 평양성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했는데 제가 외우는 방식은 원왕이니까 고국원왕이니까 원통하다 전사에서 원통하다 해서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전사에서 원통하거나 고국원왕. 네, 그래서 고국원왕은 4세기 백제의 평양성 공격으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수림왕이 돼서 이제 요거도 소수림왕도 솔직히 왕권이 조금 이제 강화되는 시기인데 어떻게 왕권을 강화하냐? 이분은 일단 종교를 공인했어요. 불교를 이제 공인했어요. 전진의 수교로 이제 불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설립합니다. 이때 학교 이름은 태학이에요. 태학. 종교, 학문, 법령 이런 거를 이제 했던 태학.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율령반포. 네, 율령반포 중요해요. 왕권 강화에는 율령반포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앙집권 체계를 또 강화를 하게 됩니다. 왕권 강화가 사실 별거 없어요. 율령반포하고 이제 중앙집권 체계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옛날에도 부자상속제 뭐 이런 식이거든요. 중앙집권 체계하고 율령은 왕권 강화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체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나라 공통으로 그렇고 불교 공인할 때도 이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보통 중국 전진과 수교로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세기가 되는데
5세기는 이제 고구려 전성기죠. 고구려가 이제 정말 미쳐 날뛰는 그런 시기고요. 일단 먼저 광개토 대왕, 영락연호 사용하는데 이 영락연호가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광개토 대왕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되고 연호로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광개토 대왕의 연호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영락연호를 보자마자 광개토 대왕인 거를 추측해야 됩니다. 네, 이 영락연호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왕도 태왕의 호칭을 사용했어요. 3개만. 네, 이 두 개, 영락연호랑 태왕 호칭을 가지고 이게 시험 문제에 이런 사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광개토 대왕이라는 거를 충분히 추측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죠. 광개토 대왕이 한강 이북도 차지했고 만주 일대기 장악.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삼국시대의 흐름은 어느 나라가 전성기다라는 거는 한강을 어느 나라가 차지했냐가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4세기 때는 백제가 한강을 차지했고 5세기 때는 고구려가 한강 이북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강을 잡았을 때 그 나라가 전성기에 있게 돼요. 이제 삼국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왜구가 신라에 쳐들어왔을 때 광개토 대왕이 이제 신라에 증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개토 대왕이 한참 정복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왜구가 하면 왜라는 거는 옛날에 일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본, 옛날에 일본. 신라에 쳐들어왔어요. 신라에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해주러 가는 거죠. 병력을 좀 보내서 신라에 쳐들어온 그 일본 왜를 격퇴를 해줍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이 그렇게 신라를 격퇴를 해주고 그런 업적이 담겨있는 게 이제 증원고구려비라고 그런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네,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겁니다. 증원고구려비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는 저거 외울 때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증원을 해줬다. 그래서 증원을 해준 고구려의 그런 업적을 기리는 거다 해서 증원 고구려비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병력을 증원해줬으니까 증원한 고구려비.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네, 이렇게 외우면 조금 쉬워요. 증원 고구려비 하면은 아 광개토 대왕이 증원을 해줬구나, 고구려가 증원을 해줬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왕. 장수왕은 이제 고구려의 최전성기이고 실제로도 장수왕은 꽤 오래 살았어요. 정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장수왕이라는 이제 그런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대외 정책으로는 이제 수도를 옮겨요. 평양으로. 원래 국내성에서 평양이 되는데 왜 평양으로 옮겼냐? 남쪽 지역으로 좀 더 진출을 하기 위해서 위쪽인 국내성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이제 좀 더 정복 활동을 남쪽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평양천도입니다. 그리고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켜서 백제가 결국 천도를 하게 되고 한강 유역을 결국 완전히 잡아버려요. 고구려가. 그래서 고구려의 전성기는 5세기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 한강을 먹으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고, 충주 고구려비 이거는 이제 충주에 세운 건데 말 그대로 한강 유역을 장악해서 거기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주 고구려비는 장수왕의 업적이에요. 장수왕의 업적이고,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 능비는 광개토 대왕 때 세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광개토 대왕 때 세운 게 아니고 장수왕 때 세운 건데 장수왕이 그냥 자기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름 때문에 광개토 대왕 능비가 아 광개토 대왕 때 세웠던 비석이구나 하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절대로. 충주 고구려비하고 광개토 대왕 능비는 이거는 몇 번 강조해도 안 아까운데 장수왕 때 세운 겁니다. 그리고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광개토 대왕 능비는 절대로. 광개토 대왕 능비는 광개토 대왕이 세운 게 아니라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거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장수왕이 이제 만주에 세우게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만주에는 광개토 대왕 능비, 충주에는 이제 충주 고구려비 요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교육기관은 또 이제 장수왕 때는 경당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요. 이거도 업적 중에 꽤 중요하게 나오는데 글쓰기, 활쏘기 주로 이제 무예에 관한 거를 많이 가르쳤던 기관 경당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고구려는 평양선 시기가 됐는데 문자왕 때 이제 부여를 먹어버려요. 고구려가. 이렇게 고구려가 점점 커지죠. 고구려가 점점 커지는데 부여까지 이제 삼키고, 근데 이제 수나라가, 중국은 이제 또 수나라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나라에서 고구려가 너무 커지니까 고구려를 또 이제 견제할 겸 제가 먹을 수 있으면 먹어보려고 그래요. 고구려를 수나라가. 그래서 수나라 때 그래서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영양왕 때거든요. 사실 영양왕이라는 왕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그런 건 없는데 일단 수나라가, 보통 수나라가 언급이 많이 돼요. 오히려 더. 그러면은 수나라면은 고구려가 크게 전쟁을 일으킨 게 몇 번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을지문덕의 탈수대첩. 많이 알죠? 612년. 이거는 612년이라는 숫자는 외우기 쉬웠기 때문에 뭐
알아서 외워주시면 되고, 여기 어려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으로 수나라와의 전투에서 고구려가 이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수나라 타격이 굉장히 뭐야? 크죠. 대패를 했기 때문에. 수나라는 그래서 30년인가 안 가서 멸망해요.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굉장히 국력 손실이 컸거든요. 수나라는 그래서 네, 빠르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을지문덕 살수대첩 다들 유명하죠. 이제 말 그대로 죽일 살자의 물숫자예요. 물로 이제 죽였다는 의미인데, 근데 수나라 군사가 굉장히 이제 많죠. 중국이니까 당연히 인구수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물을 보관을 해놨다가 갑자기 댐을 터뜨리면서 다 물살에 휩쓸려서 죽게 만든 그런 전투입니다. 살수대첩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유명하죠. 그리고 보장 때는 또 당나라가 쳐들어와요. 이제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 역시 고구려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이제 안시성 싸움 양만춘 장군이 저걸 또 한번 막아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수나라하고 당나라 두 번의 침입을 겪고 나서 이 침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막고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네, 이거 천리장성도 중요해요. 천리장성은 양만춘 이제 안시성 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당의 침입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짓게 된 천리장성입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이제 두 번의 전쟁을 겪었죠. 살수대첩과 안시성 싸움. 여기 고구려도 국력이 약해졌는데, 심지어 이제 연개소문이 내전까지예요. 연개소문도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개소문도 결국에는 이제 왕권에 간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왕권이 휘청휘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이 연개소문은 이제 자기가 서서히 왕권을 노리면서 정치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연개소문이. 그러면서 이제 지배층 부패가, 그러니까 지배층 부패죠.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왕권에 간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이익과 여러 가지 이익을 챙기면서 지배층들이 서서히 부패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는 한국사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똑같아요. 고구려가 결국에는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연개소문은 내전까지 해서 지배층이 부패하는 결과까지 이루어지고, 결국에 이제 아주 커다란 적이 생기죠. 나당연합군이라고.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이제 견모잠, 안승이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하게 되지만 결국엔 실패하게 됩니다. 고구려 부흥운동. 자, 고구려의 특징. 귀족회의는 제가회의가 있어요. 제가회의라고 하는 귀족회의를 했고, 전성기는 5세기. 불상은 이제 고구려 금동령가. 이거는 뭐 이름에 사실 고구려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네, 고구려 금동령가 7년명 열애 입상. 이름에 고구려가 있어요, 애초에. 네. 애초에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별로 어렵지 않고, 무덤은 이제 국내성 시기에는 돌무지 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무지 무덤은 이제 그냥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이고, 대표적인 게 이제 장군총이 있죠. 장군총은 계단식 무덤으로 돌로만 이루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사진 찾아보시면 돼요. 사진 제가 저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올리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평양성 시기는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서, 이제 요런 거를 보시면요, 그림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좀 좋은데, 평양성 시기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굴식 돌방 무덤이란 게 이제 어떤 거냐? 알겠는데. 이제 뭘까? 근데 고분이 있어요. 고분이 있고, 이제 들어가는 방 입구가 있어요. 방이 있으면은, 이제 아니 길이 있으면은 요 길에 이렇게 방이 생기는 구조거든요. 요렇게. 이게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굴이 있죠. 동굴이 있고 안에 돌방이 있어요. 돌방. 돌로 된 방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요런 형태입니다. 주로 굴이 있고 안에 또 돌방이 있는 굴식 돌방 무덤. 그러니까 굴로 들어가면은 방이 나오는 구조예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외우기 쉬워요. 굴을 들어가면 방이 나와서 굴식 돌방이다. 이제 벽이 있어서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고, 대표 고분으로는 강서대묘가 있는데, 출토 벽화로 이제 견우직년도, 사신도, 무용도, 씨름도, 초상화. 사신도, 무용도 이거 중요해요. 이거 좀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림하고 같이 외워주시면은 정말 좋을 겁니다. 이제 시험에서는 보통 이제 그림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국사라든가 검정시험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신도와 무용도 그림, 그리고 이제 요런 거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가야. 가야가 이제 나오는데, 가야는 사실 삼국에는 끼지 못하죠. 삼국 하면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게 고구려, 백제, 신라. 하지만 가야는 빠져있다. 가야는 사실, 왜냐면은 가야가 이제 연맹 단계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나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야는 연맹왕국에서 무너졌어요. 진짜 그래서 이상한 9까지는 못 갔거든요. 국가라는 단위까지 못 갔고 가야는 연맹왕국에서 무너졌다. 그래서 3국에는 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꽤 오래 살았어요. 연맹왕국에서 꽤 오래 살았고 가야는 크게 정기가야 연맹과 후기가야 연맹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구분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정기가야 연맹 먼저 정기가야 연맹 정기입니다. 우선 정기 때 금강가야예요. 이거 정기 때 금강가야가 중심이 됐고 광개토 대왕의 공격을 받고 해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금강가야가 결국엔 벽풍왕에게 멸망이 해요. 이게 이렇게만 보면 안 헷갈리는데 왜 헷갈리냐? 대가야가 후기가 연맹의 중심이 되고 그거랑 좀 헷갈리거든요. 뒤에 굉장히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먼저 정기가야 연맹 이거 이게 중요해요. 금강가야가 중심이었고 정기 때는 금강가야가 중심이었고 가야는 이제 6개 연맹왕국이었는데 6개 연맹왕국이었는데 정기 때는 이제 금강가야가 이제 좀 중심이었고 그리고 금강가야는 버풍왕에 멸망했어요. 이게 좀 헷갈릴 게 있어서 그리고 이때 버풍왕 때 이제 신라로 이제 들어갔던 가야 출신 인물이 김유신이 있어요. 김유신. 뭐야.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뒤에 보면 알아요. 굉장히 헷갈릴 여지가 많아요. 여기가. 대체? 일단 정리를 따로 해주면서 외우세요. 이거는 금강가야하고 금강가야하고 뭐지? 정기가야하고 이제 후기가야 연맹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셔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정기가야 연맹은 아무튼 다시 강조하자면은 금강가야 중심 그리고 신라 버풍왕 후기가야 연맹은 대가야가 중심이에요. 대가야. 이게 헷갈려요. 금강가야는 정기고 후기가야 연맹은 대가야예요. 자, 중국과 수교, 백제 신라와 동맹을 했어요. 왜냐면은 정기가야 연맹이 고구려에 멸망을 했죠. 멸망이 아니라 고구려에 의해서 약해졌죠. 광개토 대왕에 의해서 약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고구려에게 대항을 하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대가야도 멸망의 길을 걷죠. 자, 대가야의 우르기 가야금. 가야금이란 게 이름에 들어가 있죠. 가야라는 이름이. 가야에서 만든 악기입니다. 마우스 어디갔니? 가야에서 만든 악기예요. 이름에 가야금이 들어가 있다는 것부터가 가야에서 만들었다는 거를 넌지시 암시하는 거죠. 우르기라는 사람이 가야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라의 전파. 그리고 대가야 거부는 고령 지상동 고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멸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가야는 이제 금강가야는 벽통왕에 멸망했는데 이름이 비슷해요. 대가야는 진흥왕에 멸망합니다. 사실 둘 다 신라의 왕이에요. 가야는 결국 신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게 왕 이름이 좀 헷갈릴 여지가 있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금강가야는 버풍왕 그리고 대가야는 진흥왕. 근데 이게 안 헷갈리는 방법이 신라의 왕 계보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안 헷갈리는 방법은. 왜냐? 버풍왕보다 진흥왕이 뒤거든요. 역사 순서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정기가야는 빠른 가야잖아요. 빠른 가야는 먼저 나온 버풍왕에게 멸망을 하고 대가야는 버풍왕보다 좀 더 뒤에 이제 왕이 앉게 되는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을 한다. 요렇게 약간 역사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덜 헷갈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도 흐름이 있잖아요. 네, 흐름이 있고 정기가야 후기가야도 순서가 있고 버풍왕 진흥왕도 결국은 왕위 계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안 헷갈립니다. 결국에는 정기가야가 먼저 나온 가야인데 이상하잖아요. 더 나중에 나온 나중에 왕이 앉게 된 왕에게 멸망을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그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백제로 넘어갈게요. 백제는 이제 수도가 총 3번, 2번 천도를 했어요. 총 3개의 수도를 가진 국가고 맨 먼저는 이제 한성. 한성은 이제 그쪽이죠. 한강 쪽이죠. 이제 온조왕은 백제를 건국했어요. 이제 백제 온조왕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그 한국인의 100명의 위인들에서. 근데 이게 온조왕이 고구려에서 내려왔다는 그 설화가 많거든요. 온조왕 같은 경우는 주몽의 아들인데 이제 고구려는 유리왕이 이제 물려받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비류왕이랑 온조왕이랑 이제 내려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찾는데 결국엔 둘째는 실패하고 셋째 온조가 한강에다가 세운 게 백제라는 그런 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백제 건국이 기원전 18년이었나? 그쯤 됐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서 온조왕은 백제를 건국하고 온조왕 다음에는 고이왕 이제 백제를 고이고이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재미없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고위왕때 체제 정비를 하는데 그 체제 정비가 이제 관등제, 육자평 16관품, 관등제를 만들었어요. 사실 육자평 16관품이라고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관등제를 정비했다, 고위왕 업적에 관등제 정비했다는 거, 관복제 도입, 율령반포,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죠. 율령반포. 요걸 아셔야 돼요. 요거를. 네, 관복제를 도입하고 관등제를 실시하고 이제 왕권 강화하기 위한 율령반포까지 제시했다. 그리고 낙랑군과 대방군을 공격하고 한강유역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왕권도 강화되는 시기고 백제 전성기에 이제 서서히 다가가는 시기죠. 자, 근초고왕. 이제 이때 왕이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어 나가게 돼요. 근초고왕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왕권 강화는 항상 얘기하지만 부자상속제, 어느 나라 공통이라고 그랬죠. 부자상속제 들어간다, 이거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예요. 부자상속제 항상 중요합니다. 이제 부자상속제를 실시한다, 왕권이 강화된다 보시면 돼요. 어느 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자, 대외정책. 백제 영토는 근초고왕때가 최대였어요. 중국 산둥지방까지 진출했어요. 심지어 일본 규수지방까지 진출을 했고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공격할 정도로 셌죠. 이때 고구려의 고궁원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얘기했죠? 이때 베스트 전성기였다고. 이 친구가 재서 좀 없었어요. 자, 역사서 서기까지 편찬을 했는데 이 서기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긴 해요. 하지만 나올 수 있으니 알아두는 게 좋고, 이때 칠지도, 백제가 일본한테 하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료에는. 네, 칠지도를 일본한테 하사했다. 일본에게 백제 문화가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가 백제의 전성기다. 최전성기. 침류왕은 불교 공인. 불교를 이제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이제 백제는 침체기를 겪게 돼요. 이제 고구려가 5세기 때 엄청 세져요. 5세기 때 엄청 세져서 계로왕, 이름부터 게로게로 하죠. 그래서 게로게로 하다가 정신을 못 차려서 한성이 함락돼 버립니다. 게로왕은 게로게로 전사해 버립니다. 게로게로 느낌부터 딱 뭔가 게로게로 하는 것부터 망삘이 보였어요. 자, 웅진 시기. 이제 그래서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게 돼요. 왜냐? 한성이 함락당해서 결국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해서 왕권이 약화돼 버려요. 그런데 이제 무령왕 때 백제는 어떻게든 바등바등 살려고 이제 시도를 해요. 체제 정비. 무령왕은 여러분들 무령왕 때문에 알 거예요. 이제 무령왕 때 업적은 체제를 정비하고 제일 중요한 건 22담로. 22담로 매우 중요해요. 이거 22담로 얘기 딱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무령왕 골라주셔야 돼요. 22담로 정말 중요합니다.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해서 담로라는 거는 이것도 백제의 약간 지방자치 이런 거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을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정책을 수행하는 거고, 대외에는 이제 외교 관계를 강화합니다. 중국하고 중국 남조 양과 외교 관계도 강화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왕 때 오히려 사비를 오히려 이제 천도를 한 번 더 하게 돼요. 사비로. 이제 지금의 부여거든요. 사비가. 성왕은 이제 사비로 천도하게 되고 국호를 남부여로 캐칭. 이제 부여를 이어가겠다 약간 이런 의지를 보이지만 성왕 때 이룬 건 많아요. 자, 중앙관청을 22부로 확정하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수도 오부 지방 5방이라고 행정구역을 정비하게 돼요. 이거 중요해요. 수도 오부 지방 5방. 이거 중요합니다. 수도는 5부로, 지방은 5방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한강 하류 지역을 일시 회복해요. 이룬 건 많아요. 그래서 이룰성자 써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룰성. 이룬 게 되게 많아요. 성왕은 이룬 게 많아요. 그래서 한강 하류 지역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고구려에서 뺏겼던 한강 지역을 조금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백제 혼자서 고구려 대항을 못하죠. 나제 동맹이에요. 이 나가 신라의 나하고 백제의 제거든요. 그러니까 신라하고 백제하고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 밀어낸 겁니다. 일단 신라 백제 동맹이에요. 나제 동맹은. 그런데 나제 동맹을 해서 이제 한강을 찾았더니 신라가 뒤통수를 때립니다. 재밌네요. 네, 이제 신라가 배신을 때리는 겁니다. 역시 인생은 모릅니다. 신라가 배신을 때려버려 거기서. 그래서 백제는 신라에게 기껏 찾은 한강 이제 한강 하류 지역을 한강 하류 지역을 뺏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왕이 화가 나서 복수를 하려 하지만 신라한테 져버립니다. 그 전투는 관상성 전투. 이것도 중요해요. 관상성 전투도 되게 많이 언급됩니다. 관상성 전투도 되게 많이 언급이 되고, 이때 성왕은 전사를 해요. 뭔가 되게 한 건 많은데 끝은 조금 허무하게 갔어요. 그리고 백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기 제가 정리를 따로 안 해놨는데 의자왕 때 멸망을 하죠. 의자왕 때 멸망을 합니다. 의자왕은 이제 뭐 삼천국력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부패도 되게 심했고 사치도 되게 심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그렇게 지배층의 부패와 사치가 엄청 났다가 똑같아요. 나라 망하는 패턴. 항상 얘기하지만 지배층의 부패와 사치가 항상 수반하고 거기에 이제 나당연합군이 들어오면서 백제는 멸망하게 돼요. 백제 멸망이 660년일걸요? 제 기억이 맞다면 660년일 겁니다. 백제 660년 멸망하게 돼요. 의자왕 때. 의자왕도 원래는 그렇게 탐욕스럽고 사치적인 왕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저렇게 됐다고 하죠. 결국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백제의 마지막 전투가 황산벌 전투고 황산벌 전투고 근데 이때 뭐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계백. 소리가 작다고? 몰아갔다고 해서 유명하죠. 계백 유명하죠. 계백. 소리가? 계백이 김유신하고 전투를 벌였으나 그건 패배하고 맙니다. 황산벌 전투 때. 그래서 이제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백제의 부흥운동은 이제 백강 전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복신도치, 흥치상치, 이제 부여풍이라는 왕자까지. 그러니까 얘는 왕자라는 게 그것만 또 완벽해도 결국 의자왕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백강 전투까지 벌이면서 부흥운동을 했으나 결국에는 백제는 빠이빠이가 돼버립니다. 자, 백제 특징. 귀족 회의는 정사함 회의예요. 이 정사함이 바위암자예요. 바위암자고 결국에는 이 정사함이라는 바위암, 그러니까 정사를 보는 바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사를 나라일을 돌보는 바위에서 앉아서 회의를 해요. 백제는 정사함 회의를 합니다. 딱 이 바위에 앉아서 하는 회의부터가 무슨 느낌이 들어요? 자연 느낌이 들죠. 백제는 그 자연 친화적인 게 많아요. 도교 사상이라는 얘기죠. 도교. 자연은 보통 도교 사상. 이거 연관지어서 외우시면 돼요. 자연 친화적인 거는 주로 도교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시면 돼요. 자연과 친해지고 싶다, 자연 친화 사상, 무조건 도교. 도교로 연결을 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합니다. 자연 친화 사상이 나오면 일단 도교부터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라고요? 산수문의 벽돌. 이거도 산수문이죠. 산수, 산과 물이죠. 마찬가지예요. 자연과 함께 살고자 하는 도교 사상, 백제인의 예술세계를 보여주죠. 네, 도교예요. 산수문이죠. 백제 금동대양로, 마찬가지로 신선히 살고 있는 이상세계를 표현한 도교 사상. 그러니까 이것도 이름에서 백제가 들어가 있는데 자연과 주로 연관되어 있는 고대 이제 그런 유물들, 그런 거는 이제 백제랑 연결을 지어주시면 돼요. 자, 백제 특징. 무덤. 계단식 돌무지 무덤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나? 여기 있죠, 돌무지 무덤. 다시. 고구려 때 돌무지 무덤이 있었죠? 자, 계단식으로 조금 바뀌긴 했는데 결국 돌무지 무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냐?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의 개통임을 보여준. 제가 온조왕 얘기했었죠? 고구려의 주몽의 아들이었다고. 그게 설하기 때문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 개통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게. 네,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 계단 위에 봉분이 있는 것이 고구려와 다른 점이에요. 왜냐? 계단식이 다른 점이긴 한데 어쨌든 무덤의 양식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의 건국 세력은 고구려의 계통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고, 웅진 시기는 한성 시기는 이런 거고, 웅진 시기 때는 이제 무령왕릉이 대표적인데 벽돌 무덤으로 돼요. 무령왕릉은 한 번쯤 가보세요. 진짜 관광지로 한 번쯤 가보시는 걸 추천. 자, 이때는 중국 남조와 교류가 활발했다고 했었죠. 앞에서 이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 양식이 돼요. 출토된 유물은 금제관식, 지석은 이제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건데 얘는 조금 지역적으로 나올 때 한두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아요. 엄청 많이 나오진 않는데 알아두시면 좋고, 그 정도입니다. 사비 시기는 또 굴식 돌방 무덤 어디서 많이 봤죠? 이 정도면 되나? 그리고 굴식 돌방 이렇게 돼 있는 거, 고분 이렇게 있고, 뭐지? 여보세요? 고구려에 있었죠? 자, 규모는 작지만 세련된 형태, 벽에는 천장에 사심도를 그려놓기도 했다. 사신도는 고구려에도 있었죠. 고구려 영향을 다시 많이 받게 된 겁니다. 자, 탑, 익산. 백제는 이제 주로 익산이 많아요. 익산이 이제 그거죠. 백제 유적지구. 정도? 익산 중요합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주로 이제 익산이 이제 백제 유적지가 더 많고, 익산 부여, 익산 부여 이쪽입니다. 백제는 주로 익산 부여 굉장히 중요해요. 두 군데가. 백제 유적지는 보통 이쪽에 많거든요. 익산과 부여.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일단 익산 들어간 것부터 백제예요. 자, 안에서 미륵사지 사리항 봉황기까지 출토됐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도. 자, 그리고 목탑의 양식을 본따 만든 석탑. 목탑처럼 생겼으나 석탑이라는 의미예요. 석탑입니다. 결국에는 석탑이 들어있는 거 보면 석탑인데
목탑의 양식을 본다 안 들었다는 거는 생김새가 목탑이랑 비슷한 얘기예요. 절대 목탑이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석탑입니다. 석탑이에요, 석탑. 그리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마찬가지죠. 석탑이에요. 백제에서 예술의 정수로 불리는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석탑. 그러니까 전기에는 이제 목탑으로 세워졌으나 이 정도면 석탑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시기에 세워진 석탑이고, 진짜로 백제를 평정하고 세운 탑이라 해서 평제탑이라는 이름도 불리고, 이 평제탑도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이 탑을 언급할 때 평제탑이라는 이름 같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먼저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신라 통일 이후는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 이제 신라 통일 이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신라 건국은 박혁거세. 아시죠? 잠깐만. 아래서 나오는 혁거세. 많이 아실 거고. 네, 그래서 다 신라 건국 가보겠습니다. 건국은 박혁거세인데, 이제 신라의 박혁거세의 업적은 그렇게 많이 나온 게 없어요. 뇌물마립간. 먼저 왕이라는 거를 쓰지 않았어요. 왕 이전에 마립간이라는 왜? 칭호를 사용했고요, 먼저. 그러니까 왕이라는 칭호 이제 마립간이라는 걸 먼저 사용했고, 그래서 초기의 왕들은 왕이 아니라 무슨 마립간으로 불리게 됩니다. 먼저 뇌물마립간은 아유, 김씨의 왕이 세습을 하게 돼요. 김씨만 되고, 대외정책은 이때가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외국 격퇴를 하게 돼요. 광개토대왕이 도와줬죠. 그래서 고구려에 내정 간섭을 받게 돼요. 고구려가 도와줬기 때문에 고구려에 간섭을 받게 되는데, 결국 이제 눌지마립간 때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돼요. 나제 동맹을 아이고. 체결하게 되고, 이제 불교를 수용하고, 근데 공인은 아니에요. 이때 공인은 아니에요. 공인은 아니고 그냥 불교를 받아들인, 공인은 아마 진흥왕 때가 그럴걸요. 법흥왕이나 진흥왕이나 아마 그럴 겁니다. 자, 불교 공인은 아니에요. 이때. 진흥왕 맞다. 진흥왕 맞고, 불교 공인은 아니고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불교란 종교를 나라에서 이제. 잠깐만. 왜냐면은 수용과 공인의 차이는, 공인은 아이, 그 나라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국교가 되는 거예요. 국교가 되는 거고, 나라의 종교가 되는 거고, 수용은 그냥 나라에서 이런 종교 활동을 하는 걸 허락하겠다 정도. 수용은 이제 나라에서 이런 종교 활동을 허락하는 거고, 국교는 그 나라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나라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교 활동을 허락하겠다 정도로 돼버리는 겁니다. 자, 신라는 그 다음에 이제 소지마립간으로 넘어가는데, 동성왕과예요. 결국 동성왕과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지증왕. 와, 역시 에그맨. 지증왕 이제 괴롭히네. 이때 처음으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요. 지증왕 때가 처음이에요. 지증왕은 알죠? 독도는 우리 있던 노래 아시면은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나오죠. 세종실록 시리즈 50페이지 뭐 이런 거 있는데, 50페이지 셋째 줄. 자, 지증왕 때 왕칭호를 처음 사용하고, 이제 신라라는 걸 처음 써요. 나라 이름을 이때 신라라고 처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루국이었다가 신라라는 걸 처음 쓰게 된다고. 사루국 서랍을 신라. 네, 신라라는 이름을 처음 쓰게 됩니다. 지증왕 때. 그리고 왕이 돼요. 처음으로 왕이 돼요. 지증왕 때. 그리고 행정구역을 정비하게 됩니다. 자, 대외정책으로는 우상국, 울릉도 정벌이 있었죠. 아이, 이제 그 우상국 사람들이 사자를 무서워해요, 되게. 그래서 사자 모양의 그런 모형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다는 일화도 있어요. 여기에 우상국 정벌에는. 자, 우경제도화, 동시전 설치, 그리고 순장을 금지시킵니다. 순장은 부여 때 얘기했죠. 같이 묻어버리는 거, 살아있는 사람을. 그 귀족이 죽으면 그 귀족이 데리고 있는 노비들을 그냥 상체로 그냥 묻어버리는 건데, 그런 순장을 금지하게 됩니다. 자, 지증왕 때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법흥왕. 아픈데? 법흥왕. 체제 정비, 병부 설치, 상대등 설치, 상대등도 중요해요, 되게. 그러니까 상대등이 관직 중에서 최고거든요. 왕명을 이제 출납하는 약간 그런 역할인데, 관직 중에서 최고. 그러니까 이제 관직을 좀 더 이제 확실하게 하는 거죠. 율령 많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호까지 사용하게 돼요. 전원연호를 사용했고, 이 연호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부, 상대등, 율령반포, 왕권 강화돼요. 이렇게 율령반포도 왕권 강화되는 건데, 연호까지 사용해서 왕권 강화시켜요. 그리고 대외정책은 금강가야 정복하고, 이거 나왔죠? 이때 불교를 공인하네요. 법흥왕 때네요. 죄송해요. 너덜너덜해.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불교를 공인하는데, 이제 2차돈, 알죠? 2차돈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와, 이제 이랭크. 불교를 공인하지 않으면은 겁나 못한다. 자기 목을 베라고 막 이제 그랬었는데, 자기 목을 뱉더니 이제 별 희한한 현상들이 다 나왔죠. 그래서 법흥왕이 불교 이거 놀라운 거구나 하면서 불교를 공인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고 금강가야를 이때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흥왕 때도 신라 전성기, 버프왕 진흥왕이 갑자기요? 신라 전성기로 이끈 그런 왕입니다. 왕권은 마찬가지로 강화, 연호를 사용해요. 개국, 대창 등. 개국은 좀 자주 나와요. 대창은 모르겠는데. 대외 정책은 이제 한강을 완전히 잡아버리죠. 관상선 전투, 이거 알죠? 성왕, 백제 성왕 때 나왔었던 전투인데 결국 성왕은 전사를 해버리죠. 여기서 라제 동맹은 깨버립니다. 먼저 대신 때려버려요. 그리고 순수비, 진흥왕 때 북한산비, 창녕비 건립했는데 요거 중요해요. 요거도 이제 진흥왕 업적 세우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요거 중요하고 대가야 정복했다. 그 단양적 성비, 그러니까 진흥왕 때 세운 비석들, 북한산비, 창녕비, 단양적 성비 이거 3개는 외워주셔야 돼요. 위치까지 알아두시면 더욱 좋아요. 지도 이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치까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화랑도는 진흥왕 때 이제 정비를 하게 되고, 이 화랑도가 사실 삼국 통일을 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봐도 무난합니다. 굉장히 이 화랑도의 역할이 커요, 생각보다. 그리고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확대가 돼버립니다. 자, 세소고개,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이 세소고개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세소고개. 불교를 장려하고 국사라는 역사서를 편찬했어요. 이 세소고개도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썩 좋지는 않네요. 자, 세소고개. 세소고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사군이충, 사칭이효,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태, 요거거든요. 이거도 5가지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 맵 진짜 어려운데? 이제 사군이충, 임금을 모실 때는 이제 충성을 다하고, 이제 사칭이효, 친부모에게는 효를 하면서 교우이신, 친구는 믿음으로 사귀고, 임전무태, 이제 전쟁에 임할 때는 이제 후퇴하지 않으며, 살생유태, 이제 죽임에 있어서는 선택을 해서 죽인다라는 이런 세소고개를 행동강령으로 삼습니다. 이거 화랑도 정신, 이거 딱 이런 문구 나오면은 아, 화랑도 그러니까요. 그냥 딱 이거 찍어주셔야 5분한테 다 돼요. 찾아야 화랑도 돼. 딱 개해봐야 나와요, 진짜. 자, 그리고 불교 장려했다. 그래서 거풍왕, 진흥왕이 신라의 이제 그런 운빨 전성기를 개망겜. 이끌어 나갔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와야죠. 선덕여왕. 성덕 아니에요. 선덕이에요. 성덕 아닙니다. 절대로. 자, 선덕여왕. 이 선덕여왕은 드라마도 나왔었는데 최초의 여왕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에요. 난 첨성대를 지었는데 이제 첨성대가 별을 부직하는 용돈이 많이라는 얘기 많은데 그냥 같이 택하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왜냐, 시험 문제 일단 이렇게 나와요. 저게 아니라고 밝혀질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첨성대가 뭐 아무튼 지금은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는 요즘은 게 최선을 다하고 편하고, 있다고요. 최초의 여왕이고, 자, 경주 황룡사지 저기 있어? 북충목탑 이거 중요해요. 자장법사의 권위에요. 자장법사 나오죠. 자장법사 짜장 먹는 거 아니고 그냥 법사 이름인데 자장법사의 권위로 주변 9개 이쪽에 국으로부터, 있다는 건 이 알겠는데. 9층의 의미가 9개 국으로부터 신라를 지키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뭐야, 이쪽이야? 북충목탑이란 게, 자, 9라는 숫자가 신라 주변의 9개 국가, 백제, 고구려, 아무튼 뭐 이쪽으로 여러 가지 올라가야 나라들, 된다는 건 외부 해가지고 알겠- 여러 가지 등등 네. 포함해서 주변 9개 국으로부터 신라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경주 황룡사지 북충목탑을 지었고, 목탑이 여기에는. 그리고 비담의 난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열왕, 김춘추죠. 김춘추. 뭐야?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가 아니고 아, 큰일 정말 났다. 춘추라는 이름입니다. 최초 진골 출신의 왕이에요. 왜냐, 선덕여왕의 후손이 없으면서 성골이 끊기거든요. 성골이 이때 그냥 빠이빠이가 되버립니다. 아니, 이 와중에 빠이빠이. 재촉을 해야겠냐고요. 선덕여왕을 아니, 끝으로 없다고. 성골은 끝나요. 그리고 진골 출신의 왕이 되고 체제 정비, 중시 기능을 강화. 아니, 그래서 어디 있어? 중시가 이제 또 나오거든요. 나중에 중시 기능 강화하고 중국 시호 사용, 나당연합군 결성해서 백제를 정복합니다. 660년 아니, 나 황산벌 얘기 나오죠. 자, 조금 중국처럼 명칭을 바꿔버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니 왕권 강화는 뭔 소리야. 중국적인 시호를 차라리 죽으면 나을 수도 사용해서 있겠다. 죽으면은 이제 정치 이거 체제를 강화한 얘네들한테 거죠. 위치가 다시 좁혀야 돼. 나당연합군을 결성하고 백제를 그래서 치게 됩니다. 이 나당연합군을 하기 아, 위해서 열받네, 직접 당나라까지 갑자기. 갔다가 고구려 볼모로 잡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여기 찾아보시면은. 아, 여기 싫어. 나당연합군을 결성해서 백제를 정복하게 됩니다. 요렇게. 이때 참 신라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어요. 무열왕도 굉장히 머리가 이제 좋은 분이었고, 선덕여왕도 일단 여기는 없다. 머리가 위로 좋았고, 올라가야 돼. 그리고 김유신, 뛰어난 장군들도 많았어요. 김유신, 이제 그런 장군들도 많았어요. 되게 대대로 신라는 이때 좀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라서 네, 좋았어요. 아, 할배 재촉하지 자, 말라고. 통일 이전 신라. 문무왕. 예, 문무왕이죠? 사실 차이에 진성여왕이 또 있긴 한데,
선덕여왕의 선골이 끊긴 게 아니라 사실 진성여왕이 또 언제 있죠. 또 이쪽인데. 진성여왕 이후에 없어진 거예요. 선덕여왕, 진성여왕 그리고 뭔가 무여왕. 리더가 제가 울었는데? 설명을 좀 잘못했네요. 갑자기 넘어가 버렸는데. 어디야? 진성여왕이 있는데 거기서 성골대가 끝나요. 진성여왕 28대거든요. 진성여왕이 진성여왕에서 끝나버립니다. 성골의 대는. 그래서 아, 또 이제 위로 진골 올라가야 돼? 출신인 무열왕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진성여왕에서 끝나버려요. 성골은 선덕여왕에서 개열한데? 끝나는 게 아니라 진덕여왕에서 또 진성여왕에서 이쪽이야? 끝나요. 아 진덕여왕에서 끝나요. 진덕여왕에서. 아 나 왜 이러지? 진덕여왕에서 끝납니다. 어쨌든 성골은 진덕여왕에서 끝이 아니 나고 그래서 대체 어느 쪽에 이제 있는 건데? 김춘추가 이제 진골 출신 왕이 돼요. 성골은 진덕여왕에서 끝이 납니다. 문무왕은 이제 통일했죠. 한국에 있는 100명의 위인들 나오다시피 문무왕은 한국 통일을 이뤄냅니다. 이제 나당연합군으로 고구려를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당나라가 배신을 때리죠. 이제 당나라가 고구려 정복하니까 신라까지 먹으려고 해요. 만약에 거기서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졌다 끝났어요. 그냥 중국이 된 거예요 저희 나라. 하지만 신라가 기보토 뭐야, 전투와 대체? 매선호 전투 이거 대포 이름 아니에요. 이때 대포 없었어요. 이거 그냥 지역 이름이에요 다. 지역 이름이고 여기서 신라가 어찌저찌 막아내면서 아, 짜증나. 결국에는 막아내면서 신라는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체제 정비, 중앙관제 설치, 외사정 파견. 자 이때 양양낙산사는 문무왕 때 의상이 건립했는데 자 이 관음 그음이 아니에요. 네, 관음증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낙산사에다가 뭐냐? 화엄사상. 이제 화엄사상은 뭐냐? 의상이 항상 이제 제창했던 건데 화엄 일승법 아 진짜 힘들다. 요런 거를 편찬하기로 했어요, 의상은. 그래서 화엄사상을 언제나 중시했고, 의상은. 그래서 낙산사에다가 화엄사상. 이제 의상하면은 이제 화엄사상 무조건 이제 나오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는 통일신라에서 좀 더 아, 자세하게 그건 설명을 참 하겠지만, 문무한테 성질 의상이 급하네. 건립한 이제 아이고, 낙산사. 물론 시간이 그리고 얼마 안 남았다는 화엄사상은 건 의상이 언제나 알겠는데. 주장했던, 제창했던 그런 사상입니다. 인간적으로 5분은 좀 자, 너무 찡! 에반데. 400K. 400K는 아마 드라마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만장일치제예요. 특이한 게 만장일치제. 유적 탑. 중앙탑 오전 석탑. 석탑이죠. 현존하는 신라 석탑 중 가장 오래된 석탑 이거만 포인트. 자, 경주 황룡사지 9층 석탑은 얘기했었죠. 9층인 이유 9개. 하지만 이거는 몽골의 침략으로 뭔가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한데. 절은 양양낙산사 의상이 건립했다. 포인트. 자, 호우명 그릇.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호우총에서 출토됐고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있는 게 진짜 시간 중요하거든요. 얼마 안 왜냐? 남았다. 광개토대왕이 신라에게 증언해줬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래서 광개토대왕을 통해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줬고 단양적성기. 진흥왕이 단양적성을 점령한 뒤에 세운 거고 북한산 순수비는 진흥왕이 한강 하류지역 정복구 설립. 북한산 알죠? 그 위치에 있는 거. 한강 서울에 있는 그 북한산. 그래서 단양적성비, 북한산 순수비 둘 다 중요합니다. 불상에도 역시 신라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모르겠어. 자,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삼국 통일 이후에 신라의 정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